세계 속의 한국 불교.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계의 정론지 현대 불교신문. 불교의 세계화, 현대화, 생활화를 추진하며 교계의 각종 소식을 전하고 있는 현대 불교신문은 불법승과 함께하는 수행 전문 포교지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불교, 현대 불교 신문이 함께합니다. 더욱더 가까워진 생생한 뉴스의 현장. 지금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교계의 영원한 동반자, 현대 불교신문. 방금 소개받은 마승입니다. 먼저 불법성 삼보와 비니율장에 기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화사 주지이신 지성 큰 스님, 또 제방의 유런에서 정진 중인 청정율사 스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스님들과 신남, 신녀, 불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존경의 예를 표합니다. 오늘 소납이 이 성스러운 계율수행 대법회의 논주로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청정율사가 아닙니다.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학생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율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계율과 수행을 논하는 자리에 논주로 선정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변명 아닌 변명부터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계율 수행 대법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율사 스님들이 직접 논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율의 중요성과 또 그 계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법회에 굳이 율사 스님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율사 스님들은 계율을 잘 지키고 계시며 성단의 사표로 존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율행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율사 스님의 삶 자체가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살아있는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사는 계율에 관한 세세한 문제보다도 율사로서 직접 체험한 계율의 말하면 공덕 등을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주로 나서게 된 것은 전체의 계율수행 대법회의 프로그램 중에서 남방 상자부 불교의 성단은 어떻게 계율을 준수하고 있는가,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법회의 논주로 제안받았을 때 기꺼이 수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방 상자부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와 태국의 사찰에서 직접 생활해 왔습니다. 실제로 생활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남방 상자부의 말하면 팔리 율장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태국 마출라롱콘 불교대학교 한국 분교에서 팔리 율장을 직접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번 계율 수행 대법회의 논주로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율사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법회가 딱딱하고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주장을 말하면 강렬하게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말하면 저와 같이 좀 저돌적이고 독특한 사람이 논주로 나서는 것도 이 법회에 큰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상자부 상가와 팔리 율장입니다. 그런데 왜 상자부 성가를 안 하고 상가를 했느냐? 여기 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세계불교는 크게 남전과 북전의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남전은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전해져 그곳을 근거로 하여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로 퍼졌습니다. 북전은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에서 서역을 거쳐서 중국으로 전파되고 다시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전자를 남방불교 혹은 상자불교라 합니다. 상자불교는 테라와다 상자불교라 하고 후자를 북방불교 혹은 대성불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자불교 국가는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타이, 베트남 일부 등이고 대성불교 국가는 중국, 한국, 일본, 몽골, 티베트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지역적 구분은 큰 의미가 없으며 또한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중국 불교는 대성불교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중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윈난성, 한문으로는 운남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윈난성에는 전체가 상자불교 국가입니다.
상자불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난성 일개 중국의 성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큽니다. 그런 성이 말하면 태국과 라오스, 베트남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국의 남부 지방에 상자불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과서에 배울 때 중국은 대성불교국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를 들면은 태국은 너무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상자불교 국가라고 말합니다만은 태국 안에도 중국 화교를 중심으로 한 대성불교 신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상자부 불교라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티베트 밀교를 하거나 대성불교를 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선불교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꼭 중국은 대성불교 국가고 뭐럼 태국은 상자불교 국가라고 이렇게 확정 짓는 것도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오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대성불교 국가이지만은 실제로 남방 상자부 불교 국가에 가서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이 라오스 이쪽에 가서 직접 그곳에서 수계를 받은 상자부 스님이 20명 내지 30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님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실제로 상자부 불교를 하는 스님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에는 외국에서 직접 남방에서 수계를 받고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20-30명이 이렇게 따로따로 살지만은 언젠가는 이분들이 100명이 한꺼번에 모이고 그분들이 계단을 설립을 해서 계를 수계하고 한국에서 그 상자부 계를 받게 된다면 그 교단이 성립이 되면 한국의 상자부불교의 교단이 성립이 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는 그러한 상자부 불교를 제대로 계율을 잘 지키고 하는 상자부 불교가 곽강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 두 전통의 불교는 외행적인 모습에서부터 교리적인 측면은 물론 수행체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두 전통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학문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의 마사다니 우미오와 같은 학자가 근본불교와 대성불교를 비교한 논문이 있고 또 일본의 히로사치야라는 교수님이 소승불교와 대성불교를 비교 연구한 책이 나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자불교와 대성불교의 실천적 특성 비교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남북 양전의 제1장에 관한 비교 연구는 아주 오래 전부터 매우 깊이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율장의 비교 연구는 이 율장 비교 연구에 우리나라 선두주자가 여러분 이 계율 수행 대부패 때 마지막으로 하게 되시는 지관 큰 스님께서 이미 언제냐면은 1976년도에 남북전 육부율장 비교 연구라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우리나라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율장 자체의 이 비교 연구는 이 지관 스님의 이러한 연구 논문을 비롯해서 많이 아주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깊이 있게 연구가 진척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율장이
구체적으로 상자불교와 대승불교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에 대한 국내 학계의 연구는 미진한 상태라고 합니다. 미진한 상태가 아니라 이런 논문을 아직까지 제가 가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상자불교, 대승불교 어떻게 적용됐던가 하는 논문은 제 이 글이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상자부 상가와 팔리율장이라는 주제 아래 두 전통의 말하면 불교 상가의 말하면 차이점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3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이 필자에게 부과된 주제가 남방불교의 근본 계율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문에는 이 주제가 남방불교의 근본 계율이라고 놓은 게 또 있고 막 여러 가지로 혼돈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주제는 주체석에서 이 북방불교의 대승불교, 다음 주에 하게 될 북방불교의 대승계율을 갖고 이렇게 말하면 맞추다가 보니까 남방불교의 말하면 근본계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이 남방불교는 그럼 근본계율이고 딴 거는 그럼 근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논문 제목으로 그런 걸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부정확한 표현은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푸득이 제 임의대로 상자부 상가와 팔리율장이라고 곤쳤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글 속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와 여기 이 말하면 이 계율 수행 대법회의 기획 의도와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상자부 상가와 팔리율장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걸 왜 살펴보느냐? 상자부 불교의 상가하고 팔리율장을 왜 살펴보느냐? 결국 오늘 지금 현재의 이 한국 불교가 똑바로 잘하고 있느냐? 잘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걸 잣대를 재보기 위해서 너무 그걸 알아보는 것이지 말하면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게. 결국 타산지석이다. 남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를 시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이 초기 불교 교단의 이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누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현존하는 율장의 종류와 팔리율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상자부 상가에서는 팔리율장을 어떻게 말하면 전승해 왔는가 그런 것들을 고찰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 상자불교와 대승불교가 뭐가 같고 뭐가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됐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서론에 대한 얘기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하신 개화율의 생긴 까닭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했는가? 약간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더 주의를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진짜 본론적인 거 얘기하기 전에 지계의 중요성과 공덕에 대해서는 여러 경전과 그 다음에 수많은 문헌과 역대 선지식들이 수없이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동아사에서 계율 수행 대법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율은 지난 시간에 아주 길게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아주 요약해서 여러분 기억하기 쉽도록 딱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율은 계와 율의 합성입니다. 계는 신라고 율은 위나입니다. 계는 자발적으로 내가 준수하겠다라고 말하면 서약하는 준수사항입니다. 계는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이고 율은 이 삼가해야 될 금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는 준수사항, 율은 금지사항입니다. 이걸 팔리어로 계는 짜릿다 말하면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이고 율은 말하면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금지사항 와리따라고 합니다. 팔리어로 짜릿다와 와리따 이 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는 자기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자율적이라고 하고 율은 안 하면 안 되는 타율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계와 율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불자님들이 하루에 일과를 끝내고 저녁에 귀가해서 집에서 맥주 한 클래스 마신다. 그건 말하면 불자가 뭐 5개를 안 지켰다고 뭐랄까 그거는 내가 스스로 과음의 술을 안 먹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서 말하면 밥 먹고 맥주 한 잔 묻다고 해서 그건 처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가 안 했다고 해서 머럭하거나 잡아가거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은 뭐냐면은 똑같은 술이지만은 그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지 말라는 건 율이고 내 건강이나 내 정신, 육체적 말하면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안 하는 게 계고 강제로 못하도록 막는 게 율이다. 그렇죠.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이다. 요것만 딱 외워가면은 여러분들이 계와 율이 어떻게 다른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책을 봤어야 됩니다. 부파분열과 율장결집, 불교 상가의 기원과 특징, 부타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이룬 후 녹야원에서 5명의 수행자들에게 최초로 설법하였다. 이 최초의 설법을 여러분 잘 아는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5명의 수행자들이 역사상 최초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면 최초의 불교 교단의 말하면 성립의 역사인 것입니다. 불교 교단을 상가라고 부릅니다. 상가라고 하는데 이 상가가 팔리어입니다. 산스크리트도 상가입니다. 산스크리트로 쓸 때는 SAM에다가 위에다 점을 찍거나 M에다가 밑에다 점을 찍거나 이렇게 합니다. 팔리어로 쓸 때는 N 위에다가 점을 찍는데 소리는 똑같습니다. 이게 상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상가를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성가라고 옮긴 것입니다. 이런 번역을 음력이라고도 하고 음사라고도 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옮겨놨지 글자 한자 안에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이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불교 교단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붓다 시대에는 이 상가라고 하는 이 명칭은 불교 교단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 교단을 상가라는 말 대신에 가나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가나라는 말이 들어가고 상가라는 말이 말하면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라는 말이 불교 교단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이나교의 교단도 상가라고 하고 당시에 육파 외도들의 무리도 전부 다 상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건 불교 교단만 사용하는 용어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 22쪽에 네 번째 보면은 상가는 단순히 불교 교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로서의 특성을 명확히 밝히는 말이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성가라고 안 쓰고 상가의 원어를 썼느냐 하면은요, 지금 한자로 돼 있는 성가라는 말을 쓰면은 성녀 혹은 성단이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원어인 상가라고 하면은 성녀나 성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성녀 고유의 성단의 운영체계, 법, 회의법, 말하면 갈마법, 성녀 운영 방식, 이러한 모든 제도까지를 다 포함하는 넓은 뜻의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한자로 풀어서 성가하면은 그냥 일반 스님하고 아니면 성단 두 가지 뜻밖에 없지만은 상가 원어를 쓸 때에는 상가만이 고유한 갈마법이 있습니다. 백사 갈마법이라든지 회의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시에 이 상가 제도를 부처님이 어디서 빌려왔느냐? 공하제에서 빌려왔습니다. 공하제. 당시에 국가를 다스리는 두 가지 통치 체제가 있었는데 군주제와 공화제가 있는데 불교 상가는 이 공화제의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가 없고 전체의 공의에 의해서 협의해서 말하면 다수결로 혹은 만장일치로 회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회의법이라든지 운영 방법까지도 채택한 것을 상가라고 한다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상가라는 말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의 특징은 평등 무차별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교 상가에는 바라문이든 수드라든 불교를 믿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 이 상가에는 개방된 말하면 교단이었습니다. 개방된 교단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말하면 계급이나 이 출신 성분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 이 평등한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불교 상가는 개방된 교단, 그 다음에 평등한 교단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개방된 교단, 평등한 교단의 기치를 내고, 이러한 불교 상가의 목적은 결국 하합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 불교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 불교 상가가 본래의 특징이 이 개방된 교단입니다. 누구라도, 지원자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사회생활 다 하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노년에 정말로 짧은 생에 1년 더 살지 2년 더 살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여생을 출가를 해서 교단에서 아주 수행을 잘 하다가 생을 마감하겠다고 남방불교에 그렇게 해갖고 교단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정년퇴임 다 하고 노년. 나이가 남방불교가 나이가 많은 노장이라고 깍듯이 절하고 보면은 절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아주 늦깎이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40세 이상 교단에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은 종원종법으로 막은 것, 이건 불교 상가의 본래 정신에 위배되는 철저하게 잘못된 제도입니다. 언젠간 고쳐져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평등한 교단이다. 상가는 본래 평등한 교단. 상가 평등한 교단은 출가자는 신분 고하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행태로도 차별이나 이걸 말하면 받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없고
부처님이라고 특별하게 말하면 복식을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옷을 입었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종단에서 사미에게 태를 두르게 표를 내게 만드는 거, 이거 정말로 율장 정신에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출가한 사람은 이게 폭거예요, 폭거. 제도 곤치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이런 남방 전 세계 어느 불교 국가에 사미와 비구를 복식으로 구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놓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미와 비구의 구별은 그 안에 들어온 사람 안에서의 위계를 따지는 얘기고, 출가자로 다 불립니다. 속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머리 깎은 스님이 출가자, 빠빠자에 불과합니다. 빠빠자 안에 무슨 이거 색깔로가 구분하고 태를 두르고 하고, 이거 곤쳐져야 될 잘못된 제도입니다.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파 분열의 원인. 붓다 인멸 후에도 상가는 상당 기간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분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교 교단은 붓다 인멸 후 100년이 지났을 때 상자부와 대종부로 분열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치족 비구들이 10가지 비율적 행동 간섭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계율에 위반되는 10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10가지 사항은 모두 계율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 10가지 사항을 십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 교단이, 역사적으로 불교 교단이 분열하게 된 원인은 계율의 조항을 말하면 엄격히 고수하려는 보수파하고 계율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려는 이 계획파의 대립 갈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제2계율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장로들의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바치족 비구들이 주장했던 10가지 사항은 모두 비법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즉 계율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정통파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를 뱃살리 지역에 있던 바치족 스님들이 주장했던 것인데, 이 내용은 주로 설명은 해놨지만 아주 너무나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문제거리가 안 될 정도로 미세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녀는 음식을 축적해 두면 안 됩니다. 오늘 먹고 내일 먹으려고 양식을 저장해 두면 안 된다. 음식을 저장해 두면 안 됩니다. 왜? 저장해 두면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탁발해서 그때 먹고 저장해 두지 말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대 지방에서는 날이 더우니까 소금이 안 먹으면 탈수로 썰어지니까 소금이 내일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오늘 먹다가 남겨둬도 내일 되면 썩는 것도 아니고, 이거 조금 말하면 내일까지 보관해 뒀다고 해서 무슨 부처님이 크게 뭐라 하겠노.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면 소금을 소뿔에다가 그 소금을 저장하고 소뿔 위에다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마개를 막고 줄을 해서 그 끈을 해서 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도록 하자 하는 게 염지정이에요. 아주 소박한 계율이에요. 그럼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밥 먹지 말라 했으니까 내일 아침 때까지 밥을 굶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지, 조금의 시간차 때문에 하루를 굶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오후에 밥 먹지 말라고 했더라도 이지정 해가 손가락 펴서 이 두 사이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해가 손가락 두 마디로 안 지나갔으면,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있으면 정오라고 봐서 밥 먹도록 하자. 얼마나 소박한 얘기냐.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였어요. 아주 단순해. 그래가지고 또 말하면은 우유도
우유도 놔두면 이게 응고된단 말이에요. 응고 딱딱한 거는 오후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약간 응고되는 거는 먹자. 이런 거고 아주 세세한 문제고 나머지 10번째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건 금원정이에요. 보시를 성녀가 금이나 은이나 돈을 화폐를 보시를 받아가 되겠느냐. 부처님은 당시에는 탁발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돈이나 금이나 이런 걸 안 받았는데 후대의 시간이 지나서 금이나 은이나 돈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은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보수파하고 야, 이까짓 거 조금 변행시킨다고 무슨 큰 문제가 되겠노? 이렇게 해서 야, 계율을 좀 완화시키자 라는 사람들하고 두 파가 가라지가 싸워서 그게 이제 제2 결집이 열렸는데 그런데 이 양쪽 편에 대표자 4명, 8명이 선발해서 이것이 부처님의 바른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졌는데 8명이 이 10가지 중에 한 개는 때에 따라 법에 맞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9가지는 비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아니다라고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7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그러면 이렇게 완화하게 살자고 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돼 있다. 10,000명이나 돼. 대중 다수 사람. 그래서 다수 사람들이 그럼 너끼리나 잘 지키고 잘 살아라. 우리는 따로 나가서 안 할란다. 그 나온 것이 마상객과 대중부고 원래부터 그 계율을 절대 곤치면 안 된다고 고소한 쪽이 상자부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불교가 두 파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파로 나눠진 뒤에 다시 또 그 안에서 보수파와 진보파로 말하면 대두돼서 18부파로 나눠지고 처음 두 부파하고 합해서 20부파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파로 여러 부파로 나눠져서 있었지만은 불교사에서는 언제나 보수파와 이 진보파의 대결은 보수파가 승리했다. 정치는 계획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종교는 계획을 하면 할수록 안 좋습니다. 종교는 예법을 준수하면 준수할수록 좋고 고법을 준수하면 준수할수록 좋고 곤치면 곤칠수록 나쁩니다. 그래서 보수파가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넘어가서 그래가지고 이 제2 결집에서 부파가 나눠지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이 판리율장 700근도에 하면은 전통으로 남아있던 보수파 쪽인 이 상자부도 있었지만 나간 대중부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율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집을 했다. 만들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을 저그들은 10가지를 말하면 허용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맛도로 계율을 제정했다. 그게 율장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세일론의 디파방사나 마하방사나 아주 유명한 역사책입니다. 이게 디파방사, 섬의 역사, 마하방사, 대사인데 이 디파방사하고 마하방사라는 이 책이 세계 불교사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책입니다. 인도에서는 불교 역사를 기록한 게 없는데 이게 스리랑카의 팔리어로 기록해놓은 스리랑카 역사입니다. 스리랑카 역사는 불교가 전래되고 한 것들을 기록한 것인데 스리랑카 역사가 아니라 초기 불교 역사를 전해주는 유일한 문헌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그 중에서도 도사에 의하면 장로들에 의해서 추방된 비구들도 1만 명의 지지 세력을 얻어서 법결집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거 대결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이 따로 나가갖고
저것끼리 결집을 했다 이거야. 그것이 마상기띠 대결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법을 결집했다 이랬는데 이건 뭐 상자부 쪽에서 보면은 말하면 상자부 쪽에서 내려오는 대사파 역사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저끼리 결집한 그 잘못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야. 즉 그들은 근본 결집 제1 결집을 파괴하고 별도의 결집을 하였다. 어떤 개수의 결집되어 있던 경을 다른 개수로 옮기고 오부에 있어서 의와 법을 파괴했으며 이문설이나 요의, 미요의도 이해하지 못하고 참된 경가율의 일부분을 버리고 거짓 경가율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도사의 이 디퍼방사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따로 나가서 율장을 편집한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 대결집의 비구들도 경가율을 재결집한 셈이 된다. 하지만은 그 내용은 이 상자부 결집과는 상당히 달랐다. 그 다음에 또 대사라는 책에서도 대중부는 자기들끼리 나가서 결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집을 했다. 자,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중국의 현장법사가 인도를 다녀와서 써놓은 여행기가 세계 4대 여행기로서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이 대중부는 그들의 정전을 5부분으로 나누었다. 이런데 말하면 처음 상자부하고 대중부로 나눠졌는데 그 대중부는 5부로 나눠서 경, 율, 론, 잡집, 다란이 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순례성, 인도를 방문했던 법현 스님, 스리랑카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사자고 불국기가 있는데 이분도 대중부 율장의 완전한 사본을 인도의 중부 지방인 이 빠달리푸타에서부터 중국으로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부의 율장을 중국까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중부가 별도 율장을 갖고 있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것은 지금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본 분열 이후 각 부파는 각자 결집을 한 것으로 본다. 부파 분열 이후 각 부파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부파가 계율 때문에 부파가 나눠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손봐야 될 게 그 부파를 손봐야 됩니다. 부파 율장을 손봐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율장을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론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율장을 손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파는 나름대로 율장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파가 전하는 율장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현재 몇몇 부파의 율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한국 불교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일을 알았는데 백제의 顕믹이라는 스님이 백제의 顕믹 스님이 해로로 배를 타고 중인도로 가서 오부의 율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쓰여져 있던 그 율장을 갖고 백제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 중에 음강부의 율장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발음이 왜 안 되노? 음광부. 네. 그 음광부의 율장을 가지고 왔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이능하 스님이 진 조선불교 통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데 그 음광부 율장은 전 세계에 지금 없습니다. 그거를 顕믹 스님이 백제로 가지고 왔는데 그걸 번역을 했거나 한국 땅 어디인가 지금 있다면, 그것이 발견된다면 세계 문화유산, 아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가지고 왔다는 기록은 있는데 안 남아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당시의 부파의 18부파라면 18부파의 율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5부파의 율장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5쪽 보면 율장의 종류와 판리 율장. 현존하는 율장의 종류는 초기 불교 교단이 분열함에 따라 초기 성전인 율장과 경장도 각각의 부파 교단에 의해 전성되었으며 각 부파에 의한 전성은 자파 성전의 정비나 고착을 촉진시킨 반면 성전의 정광이나 개변을 초래하는, 그러니까 보태거나 확대되거나 아니면 고치거나 변해지는 개변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였다. 성전의 용어도 동일한 것이 아니라 부파에 따라 팔리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프라크리트, 속어,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버머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여러 부파에 의해 전성된 몇 가지 성전이 남아 현존하는 율장과 경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남방 상자부 불교 국가에서 쓰고 있는 율장은 팔리어로 쓰여진 것이지만은 설일체 유부의 율장은 버머로 쓰여져 있고, 산스크리트 버머로 쓰여져 있고, 그 외 나머지도 그 지방의 방언인 속어로 쓰여진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존하는 율장으로서 완전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줄을 꺼 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팔리어로 쓰여진 남방상자부, 분별설부라고 하는데, 팔리어로 쓰여진 남방상자부의 팔리율이 있습니다. 팔리율. 이걸 팔리율이라고도 하고, 팔리율장, 팔리율이 있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 전해지는 이 법장부 소속의 사분율이 있고, 화지부 소속의 오분율이 있고, 대중부 소속의 마하성기율이 있고, 설일체 유부의 십송율, 그 다음에 티베트역의 근본 설일체 유부 비나야 등 한역 5가지하고 팔리어 본하고 합하면은 이게 6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부율장이라고 그럽니다. 육부율장. 총 이 지구상에 완전한 형태의 율장으로 남아있는 것은 6가지 종류가 완결본이 6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 단편이나 다른 프라크리트로는 조각조각의 단편적인 것은 있지만은 이렇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빠지고 있는 것은 6가지 종류가 있다. 율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방상자부의 팔리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오부강률이라고 부릅니다. 오부강률. 참, 그런데요, 이 부파 불교의 당시에 산스크리트나 프라크리트나 이런 게 쓰여져 있던 인도의 이 율장이 원전 팔리어로 남아있는 건 설일체 유부의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도 말로 남아있는 건 없다, 이거. 이것이 중국에 와서 중국 스님들이 한문으로 번역해가지고 남겨놨다, 이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대단하지. 옛날에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구법하러 가서 자원 인도 땅에 있는 그 문헌들을 짊어지고 중국 땅으로 와서 번역을 해놔서 이 역사상,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남아있던 것입니다. 한문으로 번역된 게 있고 원전은 없다. 인도 거는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이 완전한 형태의 율장은 아니지만 단편적인 것도 있고 서역으로 구자 지방, 실크로드 중간에 구자로 쓰여진 그런 단편도 있고 이렇습니다. 좌우지간에 이 오부율이 그렇게 해서 전해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가서 그러한 한역으로 전해진 율장은, 광률은 완벽하게 한문으로 번역된 율장은 5가지 종류가 있다. 사분율, 불타야사가 번역하고 법장부의 계율, 그 다음에 오분율은 30근인데 불타스비 번역했고 이 화지부의 계율이고 십송률 61근이 있는데 이게 바냐다라하고 나섭 삼장이 함께 번역한 설일체 유부의 계율이 남아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마성기율 40근인데 불타발타라고 법현 스님이 공력한 이 대중부 계통의 계율이 있고 다섯 번째 근본 설일체 유비나야 50근 의정 스님이 번역한 이러한 유부의 계율, 이러한 5가지가 있고
이 5가지 계율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서는 사분율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분율에는 다시 또 참고서가 5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사분율에 대한 참고서, 해설서가 비니모갱이라든지 살바다부 비니마등늑가라든지 그 다음에 살바도부 비바사, 그 다음에 성견율 비바사라는 율 22 맹요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율장을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헌들로 남아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럼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율장이 몇 가지요? 6가지. 6가지 중에서 팔리를 제외하고 5가지 한문으로 번역한 완질이 남아있다 이거입니다. 남아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담당한 건 뭐냐? 팔리어로 쓰여져 있는 이 팔리 율장이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팔리율장은 그럼 구조와 편제를 살펴봅니다. 팔리율장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3부분으로. 첫째가 숫다 비방가라고 해서 경분별, 그 다음 칸다카, 근도, 파리와라, 부수 이란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경분별은 이 율장의 본문 골자인 계율의 조목, 그 다음에 그걸 성립한 인연, 조문 자구 해석, 뭐 이런 것입니다. 좌우간 경분별은 비구니가 지켜야 될 계율의 조목수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경분별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경분별은 또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대분별하고 비구니 분별인데 대분별은 비구계를 설해 놓은 것이고 비구니 분별은 비구니계를 말하면 설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칸다카, 팔리어로 칸다카라고 그러는데 칸다카가 하문으로 근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도로 하문 글자 안에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이 칸다카는 뜻이 뭐냐? 편수, 장이란 뜻입니다. 편풍, 장, 책의 제1장, 제2장, 제3장이라고 할 때 그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 칸다카는 편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칸다카는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 마바카, 대품하고 쫄라바카, 소품 2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품에는 10가지 편으로 나눠서 설해져 있고 소품은 12가지 품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영어로는 챕터라고 그러는데 그 제1장, 제2장 12편으로 나누어져서 총 22편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도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기에 불교 성단의 모든 제도와 규율과 이걸 어떻게 해라고 요 안에 다 써놨어요. 이 근도 부분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이게 말하면 파리와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유편 부수 경분별과 근도에 포함이 안 되는 부록이라 부록 추가한 것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7페이지에 보면은 이 팔리 성전에pe에서는 이게 제1장이 말하면 책 1권이 마바카, 대품, 소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팔리 성전에pe에서 나온 이 로마자 팔리 율장은 원래의 이 편찬 순서에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잘못 편찬을 해놨어요. 지금 이 잘못 편찬해놨 이거를 전부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대로 또 인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 문제라. 처음에 한번 잘못해놨으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 왜 독일의 헤르만 올덴베르크가 이 팔리 율장을 이 로마나이저로 해서 편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이게 근도 부분을
제1장으로 제일 앞에다가 편찬을 했느냐면 이 사람이 속인이란 말이야. 그리고 독일의 학자고 이 사람이 뭐 성녀들이 지켜야 될 계율의 숫자,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될 계율 내용 그거는 자기는 뭐 관심이 없다. 그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실제 초기 불교 교단사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 근도 부분이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양반이 그 근도 부분부터 편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근도 부분을 제일 먼저 일권을 편찬을 1879년에 하고 그 다음 해에 그 소품을 1880년에 하고 그러니까 그 편찬하는 순서대로 책을 만들다 보니까 1권에서 5권까지 완결됐지만 원래 율장하고는 뒤바꿔 놨다 이거야. 뒤바꿔 놨어. 이 뒤바꿔 난 거를 또 전부 다 그대로 옮겨하고 있다. 이거는 잘못됐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잘못됐다. 구체적으로 신도님들이 이건 잘 몰라던데 학자들이 이건 따지는데. 그래가지고 이 팔리 3장을 갖다가 인도 비하르 지방에 인도가 불교가 사라져버렸다면 인도가 비하르 지방은 인도 부처님 마가다국을 중심으로 수도였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1956년도 부처님이 인멸하신 지 2500주년을 기념해서 부타 자이안티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나라인 인도에서 삼장이 없어가 되겠느냐? 삼장이 역사적으로 안 남아있으니까 삼장이 안 남아있어가 되겠느냐? 그래 해가지고 삼장을 만들었어요. 대반나가리라고 해갖고 오늘날의 인도 문자로 쓴 삼장을 편찬해갖고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이 헤르만 올덴베르그가 편찬해난 이 PTS 본을 저본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또 해놔서 순수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본래 율장은 경분별 성녀가 지켜야 될 계율 조목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교단의 규정, 그 다음에 부록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다 비방가 있습니다. 숫다 비방가가 이게 경분별인데 경분별은 자 말하면 성녀가 지켜야 될 계율의 내용들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자 숫다 비방가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마하 비방가 그 다음에 비구니 비방가 대분별, 비구니 분별 이렇게 되는데 실제 아주 초창기는 뭐냐? 비구 분별, 비구니 분별. 비구 분별해서 비구계를 설해놓고 비구니 분별해서 비구니가 지켜야 될 계율을 설해놓고 있다. 근데 팔리 율장은 비구가 지켜야 될 계율이 227가지 계율인데 그게 사바라이제, 13성전, 이부정, 34타, 92바일제, 사파라제, 제니사, 75중화법, 그 다음에 7멸쟁법 이렇게 8가지 분류로 해서 비구 227개를 설해져 있고 비구니 분별은 311개로 해서 8바라이, 17성전, 34타, 그 다음에 166파일제, 8바라제산이 75중학, 7멸쟁 이렇게 7분류로 했습니다. 비구니는 부정법이 없습니다. 부정법이 없어요. 이 부정법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비구니가 지켜야 될 것은 걔는 311개입니다. 311개. 이건 사분율하고 개의 수는 이거 각각 다릅니다. 판리율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건 계율, 뭐 이런 계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정문 성녀들을 위한 거고.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넘어가서. 칸다카, 이 근도 부분이 이게 중요합니다. 근도 부분이 실제 교단의 제도와 규정, 행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대품과 소품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대품은 마하바카 대품에는 10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대근도라고 출가 입단법, 성녀가 어떻게 출가하느냐.
출가해서 계를 어떻게 받고 하는 그러한 출가 의식을 써놓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살근도, 그러니까 포살법회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우안거 근도라고 해서 이거는 안거편입니다. 안거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자, 안거가 끝나는 날 말하면 자자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설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 피액 근도는 다섯 번째 피액 근도는 가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를 설명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약 근도는 비구가 아플 때 약이나 음식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약근도에 설해져 있고, 그 다음에 가치나이 근도는 이 안거를 끝나고 나서 이 가치나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치나이가 이거 뭔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빨리 사분율을 한자로 되어 있는 계율이나 이거 왜 제정됐는가, 그 계율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가, 남방에서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그걸 알아. 확실히는 그건 책으로 갖고 한자로 된 그거 하지 마라. 이해가 와닿질 않아요. 살아봐야 돼. 그것도 1년을 최소한 살아봐야 돼. 우기도 살아보고 건기도 살아보면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계율이 제정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였었구나.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은 이건 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 할 때. 그래서 이런 거 전혀 엉뚱하게 해석해놓은 게 많이 있어. 전혀 그렇죠. 그러고 뭐 또 지난주에 이런 말씀입니다. 비구는 앉아서 오줌 누라고 했는데 왜 앉아서 오줌 누라고 했는데 그거를 남방에서 안 살아보면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남방의 사민은 가사 천조가리를 몸에다 쭉쭉쭉 감은 겁니다. 그럼 제일 안에 감은 게 치마예요. 안에 감은 게 치마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비구는 팬티를 안 입습니다. 가사 안에 없습니다. 속옷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치마를 입었는데 그 가사를 소변하겠다고 밑을 들면 가사가 내려가고 거기다 바람 불으면 옷이 싹 다 날아가고 할딱 다 벗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앉아서 오줌을 누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바지 문화권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 그 사미를 입어야 그 해당이 되는 거. 그런 계율이 부지기수다. 사사건건은 뭐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거.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중화법 75법이 탁발하고 사미를 입고 그 남방 가사를 걸치고 생활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오늘날 숟가락 밥 안 먹고 손으로 밥 먹는 사람들을 밥을 어떻게 손각 밥 먹으면 밥 흘리지 말게 무라. 흘르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짓궂은 스님들이 꼬마 사미들이 밥을 이렇게 손으로 똘똘똘 말아가 탁 던져놓고 입으로 딱 받아. 그런 거 하지 마라. 또 밥을 똘똘 말아가 동그랗게 이래 말하면 오늘같이 초밥같이 만들어갖고 비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의 계율이나 이거는 남방에 직접 봐야 돼. 직접. 다 왜 그런 게 제정되어 있느냐 이런 게 다 다르다. 책으로 갖고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1에 어근도도 어복계, 그 다음에 천파근도, 그 다음에 구단미 비구, 근도, 구선미 근도, 이런 것도 있고, 소품도, 갈마근도, 그 다음에 별주근도, 집근도, 멜쟁근도, 잡사근도,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자와구근도, 파성근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파성근도, 여덟 번째 위근도, 그 다음에 차설계근도, 그 다음에 열 번째 비구니근도, 11번째 500인근도, 12번째 700인근도 해서 이 근도 부분에 불교 교단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전부 다 설해놨다. 그래서 실제 남방 상자부 불교는 이 근도에 지시된 대로 교단을 유지해왔다. 그게 2500년 동안의 역사를 전지해왔다. 그랬기 때문에 원행에 가깝다. 이 율장에 시키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은 이 율장 근도대로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달라지게 됐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상자부 상가 판리 율장. 예, 이러한 경장과 율장이 말하면 전해지게 됐는데 여기서 실제 율장보다도 굉장히 더 변화가 많았다. 그러니까 후대로 내놓으면서 많이 고쳐졌다 이거. 경장은 편찬자의 의도 때문에 좀 더 보태고 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에 전해진 경전은 부처님이 원래 말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굉장히 더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율장은 많이 바뀌질 않았다. 왜? 율장은 전체가 공동으로 지켜야 될 말하면 규율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막 곤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장은 어떤 의미에서 원행에 더 가깝게 유지되고 지켜져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율장은 어떤 형태든지 경장보다는 원행에 가깝고 손에 덜 뗐다. 왜? 그건 곤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교단 내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말하면 제도를 바꿨으면은 편찬자의 의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곤친 대로 율장을 새로 곤쳤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로 보면 율은 불제 불개변을 원칙으로 하므로 율은 부처님이 제정한 것이므로 개변할 수가 없다. 개변하지 못한다라는 이 원칙.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율은 부처님이 제작해서 불개변을 원칙으로 하므로 불멸 후에 비구들이 마음대로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붓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판단에 따라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율의 도입이 가능했으나 불멸 후에는 오로지 이미 제정되어 있는 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비구들의 생활 자체도 말하면 이전의 율을 그대로 따르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율의 조문은 그대로 두더라도 약간의 조작으로 율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법이 점점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정법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정법, 맑을 정자, 법을 깨끗이 한다. 자, 오늘날에 와서 말하면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율은 곤칠 수가 없는데 시대에 따라가려면은 이거를 계율은 안 곤치도 어떻게 합리적인 이유를 대해야 된다. 그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방법이 그게 정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법은 이렇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들이 언제나 생깁니다. 본래 계율에 없던 게 문제가 되던 그때마다 상자부 상가에서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상자부 상가에서는 그것이 정한가 부정한가를 판단한다. 그것이 말하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그걸 판단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자부 상가는 오늘날까지 초기 불교 교단의 모습을 거의 원행에 가깝게 유지해왔다. 그러니까 그 계율이 맞냐면은 어떤 문제가 딱 대두가 되면 계율을 지키는 율사뿐만 아니고 율학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한다 이거야. 의논해서 이것은 계율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그걸 아주 장고하게 논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여러분 남방불교 스님들이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 없다. 예? 남방의 스님이 운전을 할 수 있다. 어떤 거 맞는 것 같습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정답은
남방에서는 스님이 운전할 수 없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몇 년 전에 이렇게 현대로 시대가 바뀌는데 스님 운전하고 안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논란이 돼서 이렇게 정한가 정하지 않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모임에서 아주 난상 토론을 거치고 토론하고 그걸 부결되고 그게 최종적으로 스님은 운전할 수 없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게 정한가 정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거죠. 만일에 오늘날에 남방의 스님들은 시계조차도 찰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안에 말하면 이 삼위 가사를 이렇게 걸쳤는데 시계만 뜨는 거 참 꼴불견이다. 그래서 남방의 스님들 시계 못 차게 되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말하면 휴대폰이 필수품인데 휴대폰 이 문제를 이제 아마 상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휴대폰을 휴대해도 계율에 어긋나겠는가 어긋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판가름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못 가지는 것으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네가 그만큼 바쁘나? 그래서 이게 남방불교에서는 이 정한가 부정한가 이거 따지는 게 이게 문제라. 이거야. 계율은 하나도 안 곤치고 이것이 부처님의 진짜 정신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몇 년 걸린다. 이거 합의를 못 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또 다음 보류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2500여 년 동안 상자부 불교는 그렇게 해서 전통을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스리랑카 안에서도요, 스리랑카나 남방 상자부 불교에서도 이러한 청정한 상자부 불교 전통을 유지할 수 없었던 위기도 있었습니다. 식민지 지배도 받았고 이교도도 들어와 성녀들 다 죽일 뻔했어요. 다 죽. 이거 참 불행한 얘기인데 스리랑카의 남방 상자부 불교 본산지인 스리랑카에 남인도의 촐라족들이 침입해가지고 사원을 파괴하고 스님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럴 때 성녀가 최소한 5명이 남아야 수계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율장에 하면 10명이 갖추어져야 수계식을 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변방에는 5명이 돼야 수계를 5명 이하로 됐어요. 5명 이하로 됐는데 그때에 이교도들이 침입해가지고 성녀들 전부 목 자르고 다 죽일 때 비겁하게 비구니 스님들은 전부 집에 다 갑니다. 한 명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복구를 하고 나서 성녀를 모자라서 태국에서 성녀를 빌려오고 미얀마 성녀를 빌려오고 성가를 복구시키면서 비구니 성단을 복구를 안 시켰습니다. 이걸 복구시켜 나봐야 또 범난 오면 다 도망가 버릴 것이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방 상자부 불교는 비구니 계단이 단절되고 없습니다. 이 역사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기의 말하면 이 신랄 같은 이 계단의 이 줄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지고 이것을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남방불교 국가에 퍼뜨린 것이 오늘날 상자불교 전통입니다. 이 개개인의 자각에 맡기지 구속력이 없습니다. 계율을 어긴다고 해서 오늘날에 참 성녀가 만일에 한국 오늘날 이 현실에 어떤 스님이 시중에 나가서 술 한잔 먹고 하고 했다. 그럼 다른 스님이 가서 스님 와 술 먹은 거. 그런 말하면 안 얻어맞으면 다행이다. 니나 잘해라 할 거야. 누가 누구를 구속하고 누가 누구를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 나온 것이 태국에는 상가법이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게 더 상가 액트라는 거죠. 상가.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계율은 법률적인 측면을 보면 수사하거나 구속하거나 처벌하거나 이거 할 수 없어요. 호법부라는 게 있지만은 그 사실은 그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태국에 이 상가법이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1941년도에 상가법을 이거 어떤 스님이 상가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는데 상가법 이거 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태국에서는 1903년에 최초로 상가법이 제정이 됐고 1941년에 개정이 됐고 1962년에 개정이 됐고 최근에는 199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상가법으로 다스립니다. 태국은. 그러니까 율은 자율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고 똑바로 잘 사는 사람은 이 상가법에 해당이 안 되고 상가법에 해당되는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상가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나중에 좀 토론 시간에 충분히 좀 논하게 할 참입니다. 그런데 상가법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군대에 간 사람들은 뭐를 법을 적용받습니까? 군법이 적용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녀는 이 상가법이 적용받도록 돼 있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범법 행위를 하면은 일반 재판소 안 가고 군사 재판소에 간다. 성녀가 잘못을 하면은 성가 재판소에 간다. 성가 법원에 간다.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런 법인데 강제적으로 저는 언젠가는 한국에도 이 상가법을 도입해야 될 것이다. 상가법을 도입하면은 정말로 한국 불교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폭탄과 같은 법이 될 수 있다. 출가할 때 집에서 돈 안 모은 사람이 지금 출가자가 부동산 등기 지 이름으로 등기 필증했는 사람들 토지 상가법에서 그런 거 잡아내는 거다. 상가법 만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선녀 수가 얼마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3만 명이라 한다면 300명 남고 다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성단의 모든 것들은 우수한 제가자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성녀는 부처님처럼 법문만 하고 강의만 해서 성녀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성녀가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 부처님만큼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 청정성가. 우리가 불교도가 꿈꾸는 이상적인 상가가 도래할 것이다. 그 대신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상가법을 갖고 있는 호력이다. 그런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은 성녀가 40만입니다. 우리나라 육해 공군 다 합해서 50만쯤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없으면은 그 될 수 있습니까? 되라 될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자각에 맡길 수 있냐? 태국에서는 성녀가 술을 먹고 비틀거린다. 그러면 제가다가 전화를 땅 합니다. 그러면 어디 경찰이 뼈채가를 몰고 쫙 와서 핫딱 잡아갑니다. 그 성녀 추태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딱 잡아 성녀 재판소에 가서 훈방 조치하거나 아니면 상습범이 옷 뺏겨서 딱 내려보냅니다. 그 주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만하고요. 자, 이상에서 35페이지 보면 동남아 상자불교는 이 팔리율장을 근거로 성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상자부불교에는 부파 명칭이 있지만 우리나라 종파에 해당되는 부파 명칭이 있지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 그 부파는 아무 상관이 없이 모두 다 이 팔리율장에 근거를 두고 제도와 규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자불교는 똑같다. 그러니까 태국 불교나 스리랑카 불교나 미얀마 불교나 똑같다. 이거. 왜? 근본으로 깔고 있는 율장이 팔리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리랑카 스님이 이 태국 사찰에 가서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고, 미얀마 스님이 스리랑카 살아도 똑같다. 계율이 적용받는 계율 똑같고 제도 똑같고 모두 똑같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똑같다. 다 지금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이 판리 율장에 근거해서 성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성불교를 포방하는 이 한국은 그러한 이 판리율에 의해서 성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고 결국 한국 불교는 중국에서 인도의 불교를 변행시킨 청규를 받아들였고 오늘날에는 그 청규가 변행된 종언종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국의 성녀는 실제 율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종언종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큰 문제거리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많은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토론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제가 아주 깊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역사적인 사례까지 많이 조사를 해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토론 시간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 제일 밑에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현재 한국의 대한불교 조계종이 채택하고 있는 비구니계는 사분율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사분율은 남방 상자부의 판리율과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현존하는 이 5부 강률 중 판리율과 사분율은 그 내용이 가장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불교 성단과 남방 상자부 불교의 성단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불교 성단은 율장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장은 비구니 기회를 받을 때 행식적으로 한번 그치는 의례일 뿐 성녀들은 종언종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상자불교와 대성불교 상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맺은 말입니다. 이 얘기. 중간 단락에 보면 한마디로 상자불교에서는 율장의 건도부에 제시된 제반 규정에 따라 상가가 운영되지만 대성불교는 율장의 건도부에 의해 상가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을 비롯한 대성불교권에서는 율장 대신 청규에 의해 상가가 운영되었다. 현재의 한국 불교 각 종단은 각기 자기 종파에서 제정한 종언종법에 의해 운영이 된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수계 절차는 율장에 의해 실시되지만 실제로 상가는 율장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상자불교와 대성불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성녀는 부처님께서 제정한 율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종언종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전통 사이의 두드러진 차이점입니다. 현재의 한국 불교는 분명히 대성불교권에 속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율은 법장부 소전의 사분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은 대성불교이지만은 계율은 부파불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분율의 계율은 현실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계율이 부지기수입니다. 중학법과 같은 계율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계 절차는 사분율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계율을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진지하게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